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병민 G3 서울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어다녀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먼저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들이 이제 세법안을 냈는데 이게 정부가 확정안이 아닙니다. 왜 입법 예고 기간입니까? 8월 3일에서 8월 20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거에도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리바이저 시켜가.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네.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기어서 다니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뭐 질책성 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사실상 이제 그 세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에서는 네. 대통령 말씀대로 뭐 세금 줄어들면은 잘한다 하겠지만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 뭐야? 나 괴롭히는 사람들이네.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여단이라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세제 개편안 자체가 100%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할 수 없는 사안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이 세제를 담당한 부처에서 많이 들음으로써 입법을 해놓고 나서 이거를 수정 보완하는 기간 동안에 예. 이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라라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사실 세 부담을 주는 것들은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하지만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머리를 싸매고 이런 뭐 무조건 기어다녀라 뭐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여론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하면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수정안을 내겠다. 뭐 이렇게 발표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내용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큰 틀에서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의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윤철 부총리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도 보면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근데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 과거의 공약들을 손바닥 뒤집었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에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예. 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고통까지 늘어나게 되는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 세제 개편안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국민은 누가 있는 것인가? 예.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입법 예고 기간이 바꿀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언급이 과연 국민적 예.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고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워낙에 이제 발표가 되고 반발이 있으면 다시 좀 고치는 게 이거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이게 그동안 이제 역대 정부에서는 예. 뭔가 완벽한 걸 마련해서 정책을 제안해 놓고 국민들이 좀 반발하더라도 밀어붙였던 우리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를 보면 일단은 우리 정책이 맞아. 그게 대표적으로 의료 개혁이었겠죠. 2,000명 증원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현장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년째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정부가 부러지는 네. 상황에 이르렀어요. 저는 뭐 야당에서는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 여론 보고 나서 또 고치고 하는 것들은 누더기 아니냐고 하지만 네.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좀 기어다녀라라는 말까지 하죠. 그렇죠.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라는 측면으로 좀 예. 긍정적으로 또 보는 시각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에 지금 중년 세대에서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 과세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이혼 장려세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준다. 집은 분명 한 채인데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0.5 플러스 0.5는 2. 이렇게 되는 황당한 셈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은혜 의원도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이제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 결혼 시에는 대출소득 기준이 당연히 늘어나야 됨에도 줄었다.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분들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한 주택을 갖고 있지만 부부 공동명입니다. 아, 부부 공동명이세요? 이 대다수의 예. 사람들이 당연히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의 세법을 바탕으로 봤을 때 국룰처럼 어느 정도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시행해왔던 제도인데 이걸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한다는 측면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결국은 이 부부의 공동명의도 다주택자로 보게 된다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혼인이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혼인 페널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본인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혼인이 새로운 페널티로 적용되지 않기 위한 정책 제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중년, 장년 부부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정책을 하게 되면 결혼이 페널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예.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세제 개편안을 위해서 질타를 받게 되는 건데요. 결론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든 거주하지 않고 있든 1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건데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을 짓고 여기에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예. 이런 인식을 바꾸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된다면 다른 작은 부분들을 손댄다고 성남 민심이 돌아올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병민 위원장도 그렇지만 네. 제 주변에도 공동명의한 부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세제만 따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세금을 난데없이 2주택 세금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게 예.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정책적 미스 같아요. 실질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예. 사실 이걸 한 채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 부부 공동명의의 한 채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들은 아마 특수한 경우라고 조금 더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두 채가 있고 예. 뭐 아내가 한 채가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산 증식에 아니면은 세금 면탈에 예. 목적이 있다면은 거기에 부과를 하는 건 맞지만 일괄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 이거를 0.5 플러스 0.5가 2가 되는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놓친 부분이다. 바뀔 수 있습니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거를 실질상으로 있어서의 이 명의 부분으로만 하지 말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증식의 소득 구조를 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거는 표면상으로는 조금 국민들이 대단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세제 개편안 이제 공개 뒤에 첫 국토교통위가 열렸고요. 최근에 이제 청년 폐버스 주택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희 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 여러 가지 공세를 퍼부었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실제로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1946년에 시형 주택으로 목탄버스 26대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여름에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그 공동 치수장에 공중 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여당의 중진 의원이 한 그 제도를 제안을 할 때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특히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조금의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제안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지금 모두가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로 지금 거의 부동산 불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우리 이재명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웃으시네요. 네, 정책의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짧게 네 한 다음에 웃었거든요. 저 웃음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김윤덕 장관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현재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각종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대책을 낼 때마다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는 정책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고 네. 집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공급 문제가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공급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장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문이 막히니 웃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출범한 지 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 실패에 대한 사례를 온전하게 봐왔던 정부이기 때문에 예. 이대로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없이 끝까지 가다가는 심각한 문제에 도래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렇게 주택 문제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뭐 부부 공동명의 네. 그 문제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좀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사실 입법력으로 하고 예. 국회에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 그 여러 민심을 듣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국민들의 그 동의를 얻기에 살짝, 뭐 살짝보다는 조금 많은 부분들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앞서서 자료화면에도 모경종 의원도 이제 청년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저는 이게 부동산 정책은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뚝딱 단기간에 될 수 예.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세제 개편안보다 예. 먼저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실수요자 그다음에 뭐 공급 대책 부분들을 먼저 내세워서 일단 시장의 안정성을 좀 둔 다음에 예.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조세로 넘어갔었으면 조금 매끄럽지 않았을까. 예.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정부 정책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불확실하면 시장 자체가 저항을 합니다. 지금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불안정이 없죠. 높아지고 예. 거기에 이제 곁들임으로 뭐 황희의원 문제도 예. 터지고 청와대에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이번에 제대로 안착할 수 네.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조금 예. 접근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차 그런 부분들이 국민 눈치 보라고 대통령이 했으니까요. 어떻게 좀 변해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 보입니다. 간략하게요.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 뜻과는 조금 달랐지만 국회가 키를 쥐고 있었는데 이제 네. 그대로 통과가 된 거고 이건 정부안이잖아요. 네. 여당에서 그런 의견을 전했을 때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게 대통령께서도 오늘 어제 얘기하셨던 것들이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입법 예고 기간에 충분히 담아라라는 예. 것이고 담고 나서 이 안을 정부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예.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다시 정부로 간다면 이 부분은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예.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좀 예민한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이제 김상호 춘추관장에 대해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 증축을 했다는 건데 네. 다세대 주택의 그 1층이 무단 증축됐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다세대 주택의 한 예. 개층이 무단 증축돼서 그거를 원룸으로 임대를 했다. 그러니까 불법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걸 또 임대를 주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전 춘추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건축물에 매입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화면이 혹시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산 내역에는 이제 6세대 주택인데 실제로는 이제 계단실로 표기된 한 층이 또 무단으로 증축됐다 이 내용인 거죠. 네, 매입 예. 당시에 주차장 일부가 그 원룸으로 개조가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내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건축 도면이랑 대장을 보고 또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모를 예. 리가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 화면을 좀 예. 입수했는데 이제 저 다세대 주택이고요. 예. 보통 이제 1층에 이제 주택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임대를 주고 했다는 거죠. 거기가 예. 1층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통상 필로티로 건축물을 구성하게 그렇죠. 되고 주차 공간을 쓰도록 만들어 놓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옥상 공간에 대한 불법 개조 혹은 이 1조 4선 문제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통상적인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불만을 토로하고 불법 구조물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예.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청와대에 일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인사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뻔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과연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있게 되는 주택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예. 되니까 황급하게 이 문제를 서두로 정리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전히 지난번 국무총리 청문회에서도 봤지만 국민들은 다주택을 규제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총리는 과거에 많은 다주택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자꾸 예.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욱 추추관장은 이제 매입 때 이미 증축이 돼 있던 거다. 네. 내가 지시를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더 이제 불을 질렀죠. 이럴 땐 침묵이 좋아요. 예. 아니면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송구하다 이 정도면 될 거를 이게 내가 할 때 아니었다라고 억울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청와대가 징계후 면직한다고 하는 그런 조치조차도 무색해질 수 있잖아요. 아쉬움이 커요. 부동산 정책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항입니다. 예. 정부가 공들여서 한번 이거를 시작을 해보려고 마음을 잡았죠.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정치적인 사안 고려하지 않겠다. 지지율 떨어지고 표 떨어지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한민국 반드시 바로잡겠다. 라고 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리고 김상훈 추추관장은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을 시장 시절부터 도지사 예. 시절부터 모셔왔으면 저는 올해 이 부동산 정책이 있으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스스로 네. 그냥 좀 자연으로 물러나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민심이 워낙에 또 예민한 때니까 더 크게 이제 와닿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부동산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세제 개편안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 계산도 안 된다 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세법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퇴 압박이 다시 한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올림픽 공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부정선거 재선거 탄핵투표 수개표. 장동혁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7,000명의 당원과 시민이 장동혁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습니다. 중진 의원 33명에게 전달하고 16명의 의원이 메일을 확인했지만 공식 답변을 보내온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부 당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시간 만에 23,0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당원 투표로 결판 냅시다. 이제 좀 안쓰러운 단계까지 왔고 장동혁 가지고는 총선 못 치른다. 또 사퇴론을 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 보수 재건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당대표가 굳이 필요하냐.
반드시 당 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는 충분히 당이 운영이 되는데. 당대표가 공천하는 게 맞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퇴하라고 무슨 서명 받는다고 웬 당원 한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결국 다 공천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 기자회견하고 연판장 서명 돌린 사람은 특정인의 복당과 관련된 거예요. 곧 취임 1년을 맞는 장 대표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지지 기반 강성당원을 중심으로 당 쇄신안을 차곡차곡 준비 중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 그만해라 이런 항의가 들어올 정도인데 이러다가 정말 최장수 대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장수 대표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네. 예. 장동혁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네. 버티게 하나는 정말 정치권 이 대한민국 정치권은 최고다. 사실 이제 사퇴의 이 말한 요구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그게 달했죠. 그때 이제 셋불도 당긴 김에 뺐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비당권파들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이뤄내지 못했다. 때를 놓쳤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가 회피 전략을 잘 썼어요. 월공으로 뛰어들어서 월공의 남자가 됐고 결국에는 또 운이 좋아요. 이게 중앙선관위의 어떤 그런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이런 형편없는 이 선거 관리가 결국엔 장동혁 대표를 살렸고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사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징계 정치가 나왔죠. 징계 정치가 나와서 그나마 또 이걸 벽을 쳤는데 윤리도 막 망가질 듯 했는데 권영진 의원이 멱살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서범수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있어서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결국엔 징계 위에 진짜 올라가요. 그러면서 징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장동혁 대표는 이거는 사실상 본인의 실력보다는 운이 굉장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능력은 아닙니까? 정치적 능력은 아니에요. 그게 운이에요? 운이에요. 거의 한 90% 운이고 10%는 그냥 오기로 버티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참 국민의힘도 운이 없다. 운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있으나 국민의힘의 보수재건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전열을 정비해서 총선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기반 자체를 마련할 시간들이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년 8월까지는 만기제대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서영주 소장님이 조금 전에 부동산 얘기할 땐 표정이 어두우셨는데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사그라든 게 아니라 잠복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당내 분열이 좀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양당 정치의 분열이 한국 정치의 뉴노멀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특정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에 이제 주제 사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이 그렇고 본인이 그런 목소리 대변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에 비판적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역대 어떤 정치권이든 비주류의 목소리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같이 공간을 열어주게 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의 지난 당 운영의 행동을 보게 되면 본인과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면서 배제시켰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당의 전 대표를 했던 사람을 아예 제명을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시식했던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던 것이고 거기에 나와서 추가적인 의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법원의 가처분 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상황으로 되돌아왔어요. 본인이 제명했던 한동훈 의원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선택으로 실제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요. 그럼 그 다음에 있었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는 당을 좀 달리 가야겠다는 목소리를 냈을 때 지난 지방선거를 실패했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에게 뭔가 힘을 좀 한번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징계 국면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리더십이 유지는 되더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가기는 매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생각합니다. 나가라는 당원들 뭉치고 있고 나가면 안 된다는 당원들도 뭉치고 있고 지금 당원들이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퇴 요구가 잠복 상태라고 했는데 중진이 지금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 잠복 상태가 깨어납니까? 중진 의원들이 잠복하고 있잖아요. 중진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당내 중진 의원들이 움직여줘야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에 나름대로의 발화가 생길 텐데 침묵한다는 것은 전 사실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냥 이대로 가자.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 임기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겁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의 임기를 더 나아가서 예. 연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연임을 하게 만들어서 2028년도에 공천권을 이번에 협조해주고 받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당권파 중진 의원들 말씀하시는 중진 의원들 거죠? 얘기하는 예. 거죠.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100명 넘게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비당권파라고 분류하는 분들이 눈에 띄는 게 한 20명 정도 된다고 아주 좀 최대치로 봤을 때 예. 나머지 한 80명 이상은요. 이게 사실 여기서 무리해봤자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좋을 게 없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해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한테 과연 공천권이 돌아올지 확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통합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보수 재건의 중심에 선다고 했을 때 뭔가 개혁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계산식 때문에 중진 의원들과 나머지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지 않냐. 좀 예. 그런 부분들을 정정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견제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지막으로 무소속이십니다. 계속 무소속이시지 않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우리 한동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한동훈 의원님. 주로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자리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참 파도가 많이 쳤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온 만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합니다.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를 복당 운동권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 주도권을 혹시나 한동훈 의원에게 빼앗길까 그런 조바심일까요? 그 안철수 의원도 여러 차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 비운의 정치인이기도 하죠. 다음번에 전당대회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 뭐 장동혁 대표도 나올 것이고 안철수 의원도 예상되는 출마자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 내후년도 총선에서 어떤 지도자가 당을 이끌어야 국민의힘이 2016년부터 계속해서 패배해왔던 총선 패배의 길을 딛고 국회 다수당을 점할 때만이 과반성을 점할 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의 탄생 출현을 아마 당원들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적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논법처럼 당원 중심으로 특정인들을 배제하는 배제 정치가 현재의 뉴 노멀이 돼 있지만 저는 그 정치의 시효가 거의 다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되는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과거와 달리 구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소장파원들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는 국민의힘을 통합하고 그 힘으로 이재명 정부에 견제할 수 있는 힘들을 그 성을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타이밍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까지의 정치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시류를 안철수 의원도 좀 확인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저희 외통위 화면 보여드리곤 있는데 이제 지금 화면엔 안 나오지만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먼저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 그래놓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어가지고 이제 친한계 다 쫓아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의원 저렇게 나오고 있지만 부산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스킨십 넓히고 있고 굉장히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심리적으로는 이미 국민의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이려고는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게 유승민 전 의원조차도 한동훈 의원이 심리적으로는 만나야 될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곧 만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 보면 첫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예. 의미가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만나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납니다. 그다음에 친윤계의 중진 의원을 만났어요. 근데 왜 한동훈 의원을 만나면 안 돼요? 보수 재건의 한 축에서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의 중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동훈을 만나는 순간 친윤 의원들이 곁에 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런 복잡한 한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뭐 지지할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낼 수는 있으나 표면적으로 한동훈 의원과 손을 잡는 순간 결국에는 당내에서 내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럼 결국에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권에 대한 긴 축에서 본인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복잡한 계산들이 국민의 내부에서 있어서 저는 사실 보수 재건이라는 어떤 명제 앞에서는 좀 비겁한 어떤 예. 행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비판. 첫 만남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첫 만남이 이준석 대표랑 첫 만남을 했으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힘이 실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만남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행보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활용점정으로 한동훈 의원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만남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지 않았던가요? 오세훈 시장입니까? 아마도 아니,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이준석 두 분이 대표도 팩트 체크해 만나고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이준석 제가 말하는 네. 건 한 덩어리에 있어서의 첫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 거기에서 한동훈 의원이 예.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상 복잡한 계산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깔려 있다 이제 그 네. 얘기를 하는 거죠. 팩트 체크를 하나만 하면 네. 그 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만남을 제가 조율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7월달 초쯤 만나려고 했으나 그 7월달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맞지가 않아서 조금 뒤에 8월 초에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했던 순서를 유승민 의원이 조정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뛰어넘어서 적어도 야권이면 정권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 같이 단결하고 통합해서 혁신하는 건 기본 과제거든요. 아무튼 그 일에 본인이 뭔가 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의원을 만나는 것도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누군가는 통합하자고 하는데 누군가는 배제 정치에 들어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의원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면 여기도 또 하나의 배제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예. 이거 내려놓는 통합의 정치의 길을 나서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가 보수의 차기 지도자로서 역할에 앞서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얘기하면 예. 저 같으면 유승민 의원이라면 예. 이준석, 오세훈, 한동훈 이 사람을 이렇게 딱 예. 한 자리에 모아놓는 역할을 유승민 전 의원이 하면 그림이 좋잖아요. 예. 보수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유독 한동훈 의원이 빠지고 그 자리가 이제 친윤의 중진 의원으로 채워졌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마지막에 뭐 한동훈 의원을 만날 수는 있죠. 예. 하지만 전체의 이제 접근법 자체가 유승민 전 의원도 고심을 하는구나. 국민의힘의 범위 내에서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인이 어떤 예.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약속이 곧 잡힐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병민 G3 서울기획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